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이너스의 권현배입니다. 이번엔 네 번째 챕터인 엔지니어링 모델링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는 이전과 달리 60분 만에 끝내지 않고 저희가 그 Q&A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짚히는데도 어찌 보면 시간적인 한계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을 좀 더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 문제들을 좀 더 추가해 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월 2일에 이제 큐넷에서 저희가 시험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큐넷 요거를 차라리 오늘 Q&A 시간 때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예, 이건 오늘 수업 시간 때 진행하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여기서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3장에서 진행했었죠. 그리고 3장에서 진행했고요. 8번부터 이제 시작이겠네요. 자, 시작. 네, 그림의 구속 조건 중 도형의 평행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입니다.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그 원형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네, 8번 그림 구속 조건 중 도형의 평행 조건을 부여한 것은 이라고 해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원 두 개가 있고요. 자, 평행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그 기울기를 가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알파 기울기를 가지는 것을 평행하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동심 구속 조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선이 두 개가 있고 선이 직각으로 변했죠. 얘는 직각 구속 조건이 되고요. 자, 선이 두 개가 있는데 같은 기울기를 가졌습니다. 얘는 평행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삼각형에 있던 삐져나 있던 원형이 중앙에 접하게 딱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접선이 되겠고요. 즉 탄젠트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외에도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동일선상일 거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게 동일한 점을 그 구속받는 일치 구속 조건이 될 겁니다. 길이가 같아진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있던 게 길이가 뭐 이런 식으로 같아진다면은 동일이 되겠죠? 예.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2D 도면 작성 시 가는 실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라네요. 네,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치수선, 외형선, 해칭선, 최소재선, 이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짝 예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임의의 다각형을 그려야겠죠? 그래야 제가 치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얘를 도면화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다 보니까 단순하게 정면만 넣겠습니다. 오케이. 네. 얘가 외형선일 거고요. 기본적으로 치수선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해칭선이네요. 해칭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 나와야 될 텐데 단면을 임의의 점에서 내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단면선이 생겼죠. 자, 이걸 보면은 요거를 아웃풋해서 한번 아웃풋이 아니라 미리 보기 기능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프린트 여기 당장 이렇게 보이진 않네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그걸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PDF를 보자. 근데 제가 PDF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PDF를 그냥 제가 스샷을 떠가지고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실까요? 보시면은 피선육공에서 그랬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선의 가중치, 즉 선의 두께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부분들 전부 다 외형선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치수 보조선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치수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거는 전부 다 해칭선입니다. 제가 이걸 다 지워보겠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가는 실선, 즉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두께가 다르죠. 해칭선과 외형선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선이 보통 굵은 실선으로 제도된다. 실선으로 된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가는 실선보다 뭐 이중선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이런 그 히든선, 즉 숨은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점세선, 2점세선 등이 있는데 뭐 2점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가는 선들이기 때문에 굵은 선은 사실은 외형선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외울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네. 자, 그 다음으로는 10번 문제네요. 네,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기호에 해당하는 수상법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격법과 다각법은 당연히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맞겠죠. 그러면은 얘가 앞에 있냐, 얘 뒤에 있냐 그 차이일 텐데, 자 여기서 배웁시다. 눈 투상면 물체는 삼각법입니다. 눈 투상면 물체. 여기서 투상면은 우리가 캐릭처럼 그려놓은 이 친구를 뜻하고요. 물체는 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눈투물인 겁니다. 눈투물을 외우면은 당연히 눈투물이 아닌 건 일각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상면이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일각법에 해당됩니다. 그냥 원이 옆에 있으면은 일각법이다. 얘가 앞에 있으면은 삼각법이다. 라고 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11번 했고 12번 했고 다음 13번을 하겠습니다. 1분 카운트 하겠습니다.
네. 물체가 보이지 않는 모양을 명확하게 낼 때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45도의 가는 실선으로 단면부의 면적을 일정한 간격으로 경사면으로 나타내어 절단되었다고 표시되는 것은 저희 아까 전에 봤죠? 45도의 가는 실선 해칭입니다. 그리고 스머징 커팅 트리밍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 무시하시고 무조건 해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4번 시작하겠습니다. 리본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엔지니어링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상향식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향식은 어떤 거라 했죠? 바텀에서 업으로, 밑에서 위로입니다. 그러면은 단일한 파트들을 만들고 어셈블리를 만드는 걸 의미하죠. 그에 반해서 탑다운은 큰 파트 안에서 조금씩 만드는 걸로 추후에 레이아웃 같은 초기 컨셉에 많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게 보자. 첫 번째부터 파트를 모델링 해놓은 상태에서 조립품을 구성하는 것이다. 일단 이는 맞죠. 파트를 먼저 모델링하고 조립을 하는 거죠. 조립품 안에서 파트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는 기존에 생성한 단품을 불러오거나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반인들은 아마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보류. 자, 그러면은 조립의 관계를 배치하여 조립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1번도 맞는 거겠죠. 4번도 맞는 거겠죠. 그러면은 자동차나 로봇 분야에서 사용되며 기존 데이터를 참고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텀업이랑 탑다운의 방식은 라이브러리가 많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파트를 모델링 해놓은 상태에서 조립품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될 텐데 기존에 생성된 당면을 불러오거나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셈블리하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업하는 방식으로는 저희가 어떠한 일정의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생각하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 두 번째 항목 기존에 생성된 단품을 불러오거나 재배치할 수 있다랑은 또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어감의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번 1분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케치 요소 중에 두 개의 원에 적용할 수 없는 구속 조건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두 개의 원, 동심, 동일, 평행, 탄젠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저희가 소프트웨어에서 확인을 하면서 진행해보죠. 자, 실제로 보는 게 이해가 빠르다 보니까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랜덤하게 배열된 첫 번째가 어떤 거였죠? 동심이겠죠? 동심 됩니다. 네, 동심 당연히 되죠. 원의 중간이랑 맞추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동일 어떤 거 이퀄이죠. 동일하면은 크기가 똑같이 커집니다. 동일한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평행 생각해 보십시오. 평행은 기본적으로 각도가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원의 각도란 게 어디에 적용할까요? 보십시오. 클릭이 안 되죠. 평행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탄젠트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될까? 선과 선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평행은 각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것. 잠시만요. 각도가 없는 것은 안 됩니다. 똑같이 선과 원도 안 됩니다. 당연히 동일을 할 때 선과 원은 안 되겠죠. 동심은 선과 원이 안 됩니다. 탄젠트는 선과 원이 됩니다. 뭐 그런 차이점들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도면 치수 중에 A 위치에 기입될 치수 표현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도면의 치수 중 A 위치에 기입될 치수 표현으로 가장 명확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그 답들이 있을까요? 사각형, 이 부분은 사각형이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어떤 절대적인 치수를 참고하는 치수다. 얘는 20이다. 얘는 반 9다. 여기서 제가 깜빡한 게 이 옆에 치수를 20파이라고 줬습니다. 이걸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명확하게 사각형은 안 되겠죠. SR 얘가 9라는 겁니다. 반지름 20을 가진 반구. 당연히 이 영상에 나올 수 없겠죠. 4번도 아닙니다. SR 9 R 반지름 뭐고요? 네모는 사각형, 정사각형이란 거죠.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20mm다. 그럼 두 개가 남았습니다. 갈로 친 거와 갈로가 아닌 거. 기본적으로 설계는 중복된 치수를 기입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얘를 참고사항으로 적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요게 사실은 20이 되면 안 되군요. 그러니까 86 빼기 28 빼기 33을 하면은 이 치수가 나오지 않네요. 하지만 요거는 정확한 기입할 때 제 실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분야 안 분야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전체 치수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치수를 모른다면은 전체 치수에서 이 치수랑 이 치수를 빼면은 이 A의 치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기입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20이라고 기입이 돼 있으면은 중복 치수, 즉 구할 수 있는 치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을 참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곳에도 참고 표시가 없네요. 그러면은 A가 참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괄호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요거 했고요. 요거 했고, 요거 했고 20번을 하겠습니다. 1분 시작하겠습니다. 치수 보조 기호를 나타내는 의미와 치수 보조 기호가 잘못된 것은 입니다. 네. 자, 아까 봤던 참고 치수도 있고 지름도 있고 구위 지름도 있네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름을 나타내는 파이가 있고요. 이 뜻은 이 원의 직경이 원의 지름이 20파이란 겁니다. 근데 반지름도 저희가 기입할 수 있겠죠. 그 얘의 반지름은 몇일까요? R10입니다. 그러니까 9일 수도 있겠죠? 9일 경우에는 S파이 그리고 SR 이랍니다. 그리고 사각형에 대해서 같은 지름의 정사각형이라면은 여러 번 그리기 귀찮으니까 사각형을 그려놓고 사각형 20이라면은 한 변의 길이가 20mm인 사각형을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여기 나왔던 파이 20, S 파이 20 맞죠? 구의 지름이니까 참고치수 만약에 사각형 20에 가로가 20이면은 중복치수이지만 참고치수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고 판의 두께는 사각형 사라져 있는데 이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판의 두께는 뭘까요? 두께, thickness 해서 t를 씁니다. 그래서 T4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출 문제가 끝났고요. 이제 타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는 실선으로 그리지 않는 것은
네, 늘 보던 문제가 한 번 더 나왔네요. 자, 가는 시선으로 그리지 않는 것은 일단 답은 4번 외형선이고요. 치수선은 가는 시선으로 그리고 이 끝이 화살표로 돼 있죠. 그리고 치수보조선은 이 화살표 끝부터 물체 외형의 끝까지 잡히게 되고요. 해칭선은 일반적으로 45도가 된 가는 실선이고, 만약에 해칭된 부분이 여러 곳이라면은 45도가 아니라 뭐 다른 마이너스 45도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외형선.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사용합니다. 굵은. 이제 요거는 외울 수 있겠죠. 벌써 두 번이나 나온 문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 두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투상법에서 물체의 모양, 기능, 특징 등 가장 잘 나타나는 쪽은 어느 쪽 면도로 잡는 게 좋은가? 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서는 정투상도에서 물체의 모양, 기능, 특징이 가장 나타나는 쪽은 어느 쪽으로 고르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배면도가 두 면 적혀있는데요. 뭐 저면도로 하죠. 저면도. 자, 여기서 정면, 평면, 배면, 정면, 좌측면, 우측면 어딘가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게 정면. 그리고 이 위에서 본 게 평면. 밑에서 보는 게 저면. 왼쪽에서 보는 게 좌, 우, 배가 되겠죠. 얘를 뭐 접으면은 요 위치 이 큐브로 보면 되니까요. 큐브를 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폈다 생각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형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해했다면은 정면, 평면, 배면, 저면을 중에서 사실 저희가 겹치는 부분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수가 40, 이 치수가 20, 이 치수가 30이라고 하면은 사실 앞에서 본 거 그리고 옆에서 본 거면은 모든 치수가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평면, 뭐 우측, 배면, 저면이 필요 없이 정면도랑 좌측면도 혹은 우측면도로 충분히 치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도가 제일 중앙에 있는 거고요. 제일 가장 모습을 이 특징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별표로 잡혀 있습니다. 별표로 옆에 홀이 뚫려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쪽이 정면이라면은 홀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죠. 그리고 두께가 만약 되게 얇습니다. t가 1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이 정면이라면은
사각형 별표 그리고 얘를 그냥 T1이다 라고 선언해버리면은 좌측면 우측면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를 정면으로 잡으면은 굳이 이 옆에 좌측 우측면도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면은 항상 가장 치수가 많이 들어가요. 어찌 보면 가장 형상이 중요한 것이 잡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을 쓰는 겁니다.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1번이란 거. 이거는 4번이고. 예. 다음 3번 제3각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네. 제3각법의 특징 중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도면과 물체의 관련도를 대조하는데 편리하다. 사실은 뭐 일각법도 비슷하겠지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상식상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투상도 간의 치수 비교가 편리하다. 이것도 일각법도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투상 순서가 눈, 물체, 투상면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눈 여기 있을 거고 투상면, 물체, 투상면이죠. 자, 이 십자가 요 원형이 여기 있으면 뭐라고 했죠? 일각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답은 3번입니다. 사실 일각법과 삼각법의 특징 같은 거를 비교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같은 얘기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특징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선 순서가 보통 많이 답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투물 삼각법이라는 것만 항상 이해하시면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특정 부분의 도형이 작아서 상세한 도시나 치수를 기입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어떤 도, 즉 보조도, 보조투상도, 부분투상도, 국부투상도, 부분확대도 중 어떤 걸 뜻하는지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답은 부분확대도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투상도는 어떤 걸까요?
자, 보조 투상도는 보시면은 뭐 예를 그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얘를 이런 식으로 뺐던 사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 기억 안 나시면은 이전 슬라이드를 강의를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뜻하는 거고 부분 투상도는 키홈과 같은 그런 물체를 편하게 기입하기 위해서만 똑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얘는 20에 뭐 H7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문제의 특정 부분이 작아서 상세한 도시나 치수를 기입할 수 없을 때 라고 돼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만 읽어도 투상도 확대도 즉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도면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예를 들면은 뭐 도면상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키워서 여기는 R0.3 등 기입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5번 치수기법으로 옳은 것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치수기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밀리미터 단위를 기입한다. 두 번째, 수치가 길 경우에는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는다. 서수점의 중간에 찍지 않는다. 단위는 밀리미터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하면은 당연히 미터도 쓸 수 있죠. 센티미터도 쓸 수 있고. 하지만 밀리미터라는 걸 정확히 작성을 해놓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센티미터, 인치. 4번도 아니고 소수점의 중간을 찍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20.000 쉼표 0 이렇게 찍는다는 말인지.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치가 길 경우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는다. 2만이라고 쓰지 컴마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오해의 요지가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2번인데 답은 1번이 되는데 밀리미터 단위를 기입한다. 우리가 2만 20mm라고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기입한다라고 하는 요 말장난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요거를 기입은 하지만 작성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랄까 단위로는 밀리미터를 사용하는데 단위 기호인 밀리미터는 기입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옳게 됐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타교재에서 들고 온 거라 가지고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말장난 문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진행하겠습니다. 6번 치수 기입에 정정치수를 표시하는 법은 어떤 것인가? 시작하겠습니다. 1분. 네, 이번 문제는 치수를 적었는데 i 치수가 아니다 라고 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저희가 한글에서도 잘 아닌 글자 쓸 때 이런 식으로 중간 줄 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요거는 비례치수가 아님이란 겁니다. 두 번째는 참고치수죠. 얘는 제가 만든 겁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35 요거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치수를 뜻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7번이 잘렸습니다. 이거 잠깐만 수정하겠습니다. 7번이 잘렸네요. 네, 7번 다음 치수 보조 기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7번은 다음 치수 보조 기호 중 설명이 옳은 것은입니다. 맞는 걸 찾는 거죠. 자, 네 번째.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이 있는 거는 제가 설명해 드린 적도 없는 새로운 기호죠. 정사각형의 한 변을 치수로 기입하는 표시는 그냥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R, 원의 반지름을 표시하는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9의 반지름입니다. 원의 반지름은 R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에 라운딩 치수를 기입하는 기호라고 적혀 있는데, 라운딩은 어떤 걸 의미하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의 치수는 여기다가 R을 넣겠죠. 그럼 C는 뭘까요? 챔퍼인데요. 이거는 끝이 각진 겁니다. 챔퍼. 45, 이론적으로 45도로 꺾여 있는, 이거를 확대했을 때 여기까지의 치수, 여기까지의 치수, 얘가 45도라면은 얘 길이 같겠죠. 이 길이가 2mm라면은, 서로 2mm라면은 여기다가 C2라고 적는 겁니다. 그게 그 C를 뜻하는 기억, 즉 모서리에 챔퍼, 즉 무따기를 표시하는 치수를 기입하는 기호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4번이 당연히 맞겠죠. 9의 지름을 표시하는 기호가 SQ가 되겠습니다. S 파이가 되겠습니다. 파이는 원의 지름이죠. 그 다음으로 8번 들어가겠습니다.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모델에서 돌출 명령어에서 돌출 영상을 제거하는 명령어는 요거 잠깐 봤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아는 것만 하겠습니다. 솔리드 모델이 뭔지 모르겠지만 돌출 명령어라는 말이 있고요. 돌출 형상을 제거하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예시 중에서 생성하기, 합치기, 교차하기, 빼기가 있는데 결국 CSG 모델링의 예시 중이죠. 그럼 CSG에 해당되지 않는 생성하기는 없애고요. 합치기는 이런 식으로 있는 물체가 하나가 되는 걸 뜻하고, 교차하기는 교집합을 뜻하는 거죠. 교집합, 얘만 남는 걸 뜻하죠. 빼기는 어떤 툴이 있고 모체가 있어서 요거만큼, 얘가 만약에 툴이라면 이거만큼 전부 지우니까 이런 팩맨과 같은 경우만 남는 경우를 뜻하고 있죠. 그럼 돌출 형상으로 제거한다 라고 하면은 이 스케치를 돌출을 한 다음에 저희가 차집합을 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4번 빼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비슷한 거, 사실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중에서 제거는 차집합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9번, 돌출이나 회전으로 작성하기 힘든 자유곡선이나 하나 이상의 스케치 경로를 따라서 형상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어는, 자, 9번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돌출이나 회전으로 만들기 힘든 자유곡선이나 하나 이상 스케치의 경로를 따라가는 모델링 영상을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경로는 수입밖에 없다는 거 당연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프로파일, 즉 형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경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뱀처럼 꼬불꼬불한 거 만들 때 스위브 쓰죠. 쉘은 일정한 두께를 가지는 걸처럼 비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스위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시작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조립품 방식에서 바텀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네, 조립품 방식에서 바텀업, 즉 하나씩 쌓은 거를 묶어서 어셈블리를 만들 때 대한 설명에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읽어보면은 파트 모델링을 해놓은 상태로 조립품을 구성한다. 요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닌가요? 이 문제 보니까 사실 시험 문제를 좀 카피해 놓은 것도 있네요. 그래도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파트 모델링을 여기 오타도 있네요. 고려해 배치를 하며 조립한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파트를 모델링 해놓은 상태에서 조립품을 구성한다. 맞습니다. 단품들은 어셈블리에서 불려들여 조립하는 방식이다. 제품을 조립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 및 설계를 해야 된다. 맞고요. 조립품에서 부품을 조립하면서, 즉 어셈블리에서 부품들이 조립하면서 모델링하는 방식은 아니죠. 모델링이 끝나고 부품이 조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요. 즉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립품 앞에 나오는 부분들은 보통 탑다운이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11번 조립품 방식에서 탑다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분 카운트 하겠습니다. 네, 위에과 달리 탑다운, 즉 어셈블리에서 설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아까 4번이었던 답은 얘는 맞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위에 있던 답이 아니었던 2번은 틀린 게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뒤에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탑다운 방식은 일종의 레이아웃을 여기는 이 정도 들어가야지 등 그려놓고 여기 이 정도 들어가야지 등 그려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충 그렸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 안에 실제로 이만큼 그렸는데 부품 이만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즉 배치와 조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2번. 다음 문제를 12번. 파트 조립해서 일치시키고자 하는 면과 면, 선과 선을 선택하면 일치시켜주는 제약 조건은 시작하겠습니다. 1분. 네, 파트 조립해서 일치시키고자 하는 면과 면, 선과 선을 선택하면 일치시켜주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치라고 하면은 이 선과 이 선이 정확히 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선과 이 선이. 근데 접촉은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오프셋은 이 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 띄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각도는 이런 식으로 각도를 가지게 하는 게 각도 제약 조건이니까 답은 당연하게 1번입니다. 그냥 일치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꼭 맞추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럼 이제 대왕의 두 문제가 남았네요. 자, 출력물 설계 수정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입니다. 13번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읽어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출력물의 설계 수정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상에서 부품 간 크기가 맞지 않더라도 1차적으로 아무런 문제나 조립이 없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는 제공하는 간섭 분석 명령을 이용하여 부품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설계상 오류가 발생한 부품은 부품 하나를 직접 열거나 파트 하나를 지정하여 조립 상태에서도 수정이 가능하다. 상향식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도면값과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임의적일 경우 조립품에서 부품을 수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4번이 되고요. 하향식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에 정확한 도면과 값이 임의적일 경우 조립품에서 부품을 수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고, 자, 컴퓨터사 안에 부품이 크게 맞지 않더라도 조립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리퍼런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일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는 여기서 구멍이 한 20파이로 뚫린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돌출 저장을 하고, 새로운 파일에서는 얘보다 큰 25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한 이 정도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파트업 방식이겠죠. 브라우저에서 1, 2, 3 폴더에 넣었었나요? 네, 1, 2, 3 폴더에 넣었네요. 일단 어셈블리 저장하고, 그리고 홀 뚫린 거랑 핀을 불러오겠습니다. 원 기둥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셈블리를 하면은 크더라도 조립이 되죠. 위에서 보시면은 크더라도 조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간섭 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섭 체크를 하면은 간섭이 이만큼 되어 있다, 이 빨간색만큼 되어 있다 라는 게 뜨죠. 이런 예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실제로 봐야지 이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거 이제 제가 보여드렸죠.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죠. 하나 직접 열거나 파트 하나를 지정하여 조립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셈블리가 어디 갔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 바디의 스케치를 오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수정을 25파이로 좀 더 크게 팔까요? 그래서 돌출을 이만큼 컷을 해주면은 완료가 되고, 이를 저장하면은 기본적으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만 시켜주면은
올이 뚫렸죠. 그리고 더 이상 간섭도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3번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된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14번. 프린터로 출력할 부품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1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3D 프린터의 출력할 부품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보면은 모델링 부품을 그대로 출력하면은 수축과 팽창 공차에 의해서 조립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리고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모델링된 파트를 출력 후 조립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세 번째, 작은 구멍이나 면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형상, 벽면 같은 경우에는 부분 수정이 어렵다. 3D 프린터의 최대 출력 공차를 분석한 후 값에 맞게 부품 수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답은 3번이고요. 좀 더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간다면은 사실 수축과 팽창에 의한 공차보다는 이 노즐에 의한 공차가 더 큽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무시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명확하게 틀린 부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구멍이 1mm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얘를 10mm로 키우면 됩니다. 수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파트를 출력한 후 조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수정해야 된다. 이 출력물의 노즐에 의한 공차 때문에 0.4 노즐이라면은 실제로 하나는 20일 거고 하나는 19.6일 거고 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이론적인 공차가 아니라 실제 프린터의 기계 구동에 대한 오차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차에 대한 테스트, 예를 들면은 10mm를 뽑아놓고 차로 재는 등 해서 분석을 해서 그에 맞게 수정을 하면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작은 구멍이나 기둥, 면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형상, 벽면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약 1시간 15분, 75분 정도로 진행했는데 오늘 Q&A 시간은 25분 정도로 진행하고요. 그 25분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대답이 없으시면은 Q&A에서 자격증 신청을 하는 거를 한번 따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혹은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카톡방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적극 수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